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그러니까 23년 전 무자년에 내리 3년 동안이나 큰 가뭄이 들었지요. 특히 이 근동은 가뭄이 심해서 상곡, 욱곡, 귀죽 등 세 산면에 살던 농민들은 호구지책을 잃고 고향을 등졌지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대처로 나가서 떠돌음하면서 밥을 빌어서 겨우 목줄을 지탱하였다고 하십디다. 이상수 선생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장계동은 이상수 선생 옆에 앉아 관심 있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향에 전답을 버리고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대체로 나간 사람들의 땅이 자그만치 1,400두락이나 되는데, 이렇듯 심한 흉년에는 나라에서 응당 면세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경절이 전성창이라는 풍리는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하면서도 차마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조세까지 동징하라고 독촉이 주상갔었답니다. 허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1,400두락에 대한 조세를 대납할 수가 있겠어. 그러자 전성창은 임공필, 민중병, 박원일 등의 이 지역 악수오배들을 앞세워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전답 1,400두락을 무망답이라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답 24,000두락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세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고 올라갔답니다. 그 후 전성창은 3년 동안에 걸쳐 많은 악소배들을 거느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자기가 대납해준 조세에 대한 가역금에 배상하라는 명목으로 1급 3,550원과 벼 17,290석을 강제로 거두어 들였는가 하면은 이 세면의 전답 14,000두락을 엄상궁의 경선궁에 넘겨주고 말았답니다. 말하자면 상곡, 욱곡, 귀죽, 삼계면의 모든 전답이 경선궁의 궁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궁산면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다면 전성창을 그대로 놔두었답니까? 농민들은 그래 자기 땅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장계동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며 이상수 선생에게 따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거듭 물었다.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요? 농사꾼에게 땅은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요? 면민들은 당시 나주군청 이유규 군수와 전라도 관찰사 윤웅렬에게 진정을 내는 한편 고등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지요. 그래서 고등재판소 한규설 재판장으로부터 그 전답은 면민들의 개인 토지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요. 허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았답니다. 사기꾼 전성창은 전라도 신임관찰사 최규성한테 빌붙어서 자벽주사 자리를 얻어 나주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다시 삼계면의 전답에 대한 권리증을 위조하고 경성궁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서 면민들의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꾸미고는 전라도 관찰부 주사로 있던 엄상궁의 종제 김영달과 야합해서는 경성궁에서 매입한 토지 소장료 검사관이라는 직책을 내어가지고는 농민들에게 위조한 토지 문건까지 보이고 소장료를 강증하려고 들었지요. 그러나 면민들은 이 전답은 선조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으로 누구에게 판 일도 없었으려니와 한때 전성창한테 속아 빼앗길 뻔한 것을
고등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실을 말하면서 소장료 납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농민들이 소장료 납부 반대를 주동하다가 전성창과 김영달이 끌고 다니던 악수배들한테 큰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수 선생은 자세하게 설명했다. 경성군과 짜고 토지 문권을 위조한 후 소장료를 강징하려다 농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엄상궁의 총재이며 전라도 관찰부 주사 김영달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광주에 있는 관찰부 순검 30명과 관찰부 직원 10명, 그리고 나주경찰서 순검 30명 등 70명을 몰고 궁산명에 나타나 소장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농민들을 포박하고 구타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죽으면 죽었지 소장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이들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이듬해인 1899년 2월 전성창과 김영달이 농민들의 토지 문권을 위조하여 강제로 소장료를 거두어 가려고 하고 이에 불응하는 농민들을 무차별 포박하여 구타한 사실을 경성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고 대표 32명을 뽑아 보냈는데 이를 알고 있던 국내부 경무관 김영진이는 면민 대표들이 도착하자마자 전원을 붙잡아다 투옥하고 대표들이 가지고 갔던 토지 소유 증거 서류 53통을 탈취했는가 하면 이들을 9달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고 갖은 협박으로 궁산면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하였다. 하는 수 없이 농민들은 소장료를 내기로 하였으며 대표 32명은 9달 만에야 풀려나게 되었다. 그해부터 5년 동안 김영달은 관찰부 순검들을 앞세워 궁산면에서 벼 5만여 석을 강제로 받아갔다. 그러다가 1904년 노일전쟁이 일어난 후 칠로 파였던 경성궁의 세력이 약해지고 아울러 김영달, 김영진, 전성창 등도 힘이 한풀 꺾이게 되어 그들을 다시 궁산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겨우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07년 임시 제실 소유 및 국유재산조사국이 생겼으며 정부로부터 조사 통첩 제15호로 나주군수 김성기를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첩이 내려왔다. 귀군 경내에 있는 각 궁사 전담 및 원림에 대하여 내각 문빙 및 본국 행문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토지 증명에 인허하지 못함. 내부 법무 및 귀도 관찰사는 업경 행문했을지라도 현해 본국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 각 국내사에 투탁한 전답과 작도 장중에 사토가 협입되었거나 궁에서 탈입건을 재차 하급한 것으로 해압하는 토지에서는 이왕 전 궁사와 관계가 없고 순전한 사유로 공인한 토지에 대하여 새 면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증명을 선급함을 타당타 할 것이다. 이에 통첩하니 졸록한 후에 별지 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3면민이 하급증을 첨부 신청할 시는 토지 증명 인허를 요함. 대정 2년 3월 19일. 이와 같은 통첩을 받은 궁산면 농민들은 잃었던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가워하면서 그동안의 경위를 저저히 적어 제실 소유 및 국유재산조사국위원회에 토지 증명 하부를 청원하였다. 그러나 읍곡, 기죽, 상곡 등 3계면의 군감인 김영달은 나주군수 김영기에게 벼 200석을 뇌물로 주어 군수로 하여금 3계면의 토지는 사유지가 아니고 경성궁의 궁토라고
거짓 보고케 하였다. 당시 나주군수 김성기는 의친왕 처남으로 청도 군수를 지냈으며 의친왕이 신임 전라관찰사 김사준에게 부탁하여 나주 군수로 내려오게 한 것이었다. 김성기 군수가 궁토라고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된 농민들은 다시 대표를 뽑아 군수에게는 물론 광주에 있는 전라관찰사 그리고 한성에까지 보내어 토지 증명을 하부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궁산면의 면민들이 자기네들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즈음에 동양척식회사가 생겼으며 영산포에도 그 출장소가 들어섰다. 동양척식회사 영산포 출장소는 그 무렵 나주지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의병들 때문에 건물의 사방에 초소까지 세워 헌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영산포에 출장소를 세운 동양척식회사는 서둘러 토지 매수에 착수하였다. 동양척식회사는 전라도의 기름진 농토를 탐내고 매수 작업에 힘썼다. 특히 나주 지역은 1910년에 대전에서 목포까지의 철로를 착공할 것이므로 개항지인 목포로 농산물을 운반해 가기가 편리한 지역인지라 동양척식회사는 이 지역의 토지를 욕심내어 영산포에 출장소를 내어 토지 매수에 나선 것이었다. 동양척식회사는 궁산면 토지가 경선궁의 궁토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간무 엄주익과 교섭, 궁산면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엄주익은 궁산면의 토지가 경선궁과 면민들 사이에 토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동양척식회사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후일에 만약 문제가 있을 시는 동척에서 해결하고 경성궁에서는 전혀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경성궁의 대리인 엄주익으로부터 3계면 14,552두락의 전답과 2만여 면민의 대지와 가옥, 1,600여 기의 선조들 묘소가 있는 임야 등 당시의 시가 2천만 원 이상의 농민들 재산을 단돈 8만 원에 매입하였으니 이제 3계면의 땅과 그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까지도 경선궁에서 일본인들 소유로 넘어가 버린 것이었다. 동양척식회사 영산포 출장소에서는 궁산면의 마을마다 직원들을 보내 궁산면의 궁토는 모두 동양척식회사에서 매입하였으니 이에 승인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동양척식회사는 그러면서 승인 날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경성궁으로부터 토지와 함께 싸잡아서 매입한 집을 그대로 주고 소작을 붙이게 하겠지만 이에 불복한 농민은 집에서 내쫓고 소작권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농민들은 동척의 요구에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 그 땅은 처음부터 자기네들 소유였고 경선궁에 팔아넘긴 적이 없으며 16년 전 고등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한 사실을 말하고 동척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동양척식회사는 순사들을 앞세워 농민 대표 이상협, 장홍술, 김은서, 염자옥 등을 붙잡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고 90여 차례나 태형을 가하여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제로 3계면의 토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임을 승인한다는 문서에 날인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동양척식회사 영산포 출장소는 1910년 7월 30일자로 토지 가옥 증명 규칙에 의하여 궁산면의 토지 소유권 취득 인가를 받았다. 이때 동양척식회사 영산포 출장소에서 차지한
궁산면의 토지를 면별로 보면 기중면이 논 7,290두락에 밭이 5,512두락으로 가장 많았고, 상곡면은 논이 4,196두락에 밭 2,295두락, 그리고 읍곡면이 논 2,925두락에 밭 5,480두락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땅마저도 옴실하게 빼앗기고만 셈이지요. 물론 우리 집 땅도 모두 동양적식회사 소유로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이상수 선생은 장계동에게 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강바람에 영산강 물러울 뒤집는 듯한 한숨을 내뿜었다. 그는 허탈한 모습으로 별이 돋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상수 선생으로부터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장계동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땅을 빼앗긴 아버지를 생각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요? 장계동은 막연하게 물었다. 그러나 이상수 선생은 거푸 한숨만을 토해냈다. 장계동의 귀에 이상수 선생의 그 긴 한숨 소리가 마치 바보 영산강이 앓고 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것은 한숨이 아니라 울부짖음이었는지도 몰랐다. 장계동은 그 같은 한숨 소리를 어젯밤 아버지로부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들었다. 참새들이 새끼네 아침을 열어주었다. 새끼네 사람들의 아침을 열어준 것은 언제나 바자울의 참새떼들과 영산강의 강바람에 억새풀들이 춤추는 소리였다. 참새 소리와 억새풀 흔들어대는 소리에 잠을 깨고 나면 처마 끝을 가로지르는 제비들의 날개치는 소리며 뒷산의 뻐꾸기, 앞산의 꾀꼬리 우는 소리와 함께 마을 너귀 큰 느티나무에서 까치가 반겨주고 동백꽃에서 꿀을 빨아먹기 위해 마을 뒤 동백나무 숲에 모여드는 동박새들이 시세워서 우짖기 시작했다. 들에서는 뜸부기가 뚱북뚱북 울면서 논바닥을 헤집으며 날았다. 썰애질하는 농군의 소모는 소리와 함께 모판에서는 파릇한 모가 잎을 틔우며 자라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듯 했다. 해가 정수리에 떠오르면 낫닭이 자지러지게 울고 할 일 없는 개들도 덩달아 짖어대는 소리에 마을은 한동안 어수선해지기 마련이었다. 요주막 새끼네에는 새소리, 억새풀 춤추는 소리, 소모는 소리, 낫닭 우는 소리 외에 웅분의 집에서 목수들이 집을 짓느라 톱질, 자귀질, 대패질하는 소리가 더 시끌벅적했다. 웅분은 이 소리들이 모두 듣기 좋았다. 그는 요주막 물뚝 쌓는 일을 잠시 멈추고 우아미와 함께 집 짓는 일을 거들었다. 아이고, 요새 웅부 살판 났어. 뜬금없이 훈두지러는 아들이 나타나갖고 성조를 해주지 않는가. 쌀까만 일을 들어놓지 않는가. 어느 그름에 비올지 모른당동만 외방자식이 느닷없이 떡 나타나서는 아버지 호강시켜준 게로 불겁이여. 입 달린 사람들은 웅보에게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는데 웅보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그려 늙막에 부엉이 집으로뒀구만. 내가 불겁하면 젊어서들 나같이 외방자식 하나씩 맹글지 않고 무슨 헛질할들 했던감. 웅보는 같은 나이 또래들이 은근히 그를 부러워하는 말을 할라치면 희죽거리며 그렇게 받아 넘기곤 하였다. 장계동은 그날도 목수들이 나무 다듬는 소리를 들으며
가죽 손가방을 들고 걸어서 학교로 출근을 하였다. 그날은 동양척식회사 영산포 출장소에서 초청한 일본인 이주민 51가구가 영포항으로 도착하는 날이라 학생들을 이끌고 선창에 환영을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1시간쯤 빨리 출근을 하였다. 장계동 선생이 학교에 가보니 벌써 일본인 도화 선생이 나와서 흰 옥양목 천에 일본어로 환영하는 말을 커다랗게 쓰고 있었다. 학생들이 환영식에 들고 나갈 플래카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세키구치 선생님 뭘 하십니까? 장계동은 일본인 도화 선생이 환영 플래카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물었다. 장 선생은 국기를 다 만들었습니까? 세키구치는 장계동 선생이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할 때의 그 모멸에 찬 눈으로 삐딱하게 턱끝을 쳐들고 되물었다. 환영식에 나갈 때 모든 학생들이 손에 일장기를 들고 일본인 이주민들이 배에서 내릴 때 반자이를 외치며 흔들게 되어 있었다. 예, 여기. 그러면서 장계동 선생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들어 보였다. 그가 들고 있는 보자기 안에는 간밤에 아내와 함께 만든 30개의 일장기가 들어 있었다. 장계동은 2시간째의 수업이 끝나자 보자기에 싸들고 온 일장기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고 간단히 환영식 연습을 시켰다. 자,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큰 소리로 외칠 때는 선생님이 나누어진 일장기를 오른손에 들고 흔들어야 합니다. 자, 덴노에이까 반자이. 장계동이 외치자 아이들이 일장기를 높이 흔들며 목청껏 따라 외쳤다. 장계동은 아까부터 교장 선생이 교실 밖 복도에 서서 장계동 선생 맡고 있는 2학년 교실을 슬그머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껏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다이니폰 반자이! 장계동 선생의 선창에 학생들이 목을 빳빳하게 세워서 외쳐댔다. 그때 장계동 선생은 복도에 서 있던 교장이 빙긋이 웃음을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흘겨보았다. 장계동 선생은 교장이 복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덴노에이까 반자이와 다이니폰 반자이를 외쳐댔다. 그는 어쩌면 외쳐대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것은 악에 바친 울부짖음이었다. 장계동 선생은 한참 후에 종소리를 듣고서야 학생들을 몰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손에 일장기를 들고 학년별 키순으로 줄을 서고 있었다. 120명의 전교생들은 운동장에서 일본인 훈육 선생의 지도에 따라 일장기를 팔이 부러지도록 흔들어대며 목이 터져라 하고 덴노헤이까 반자이와 다이니폰 반자이를 울부짖듯 외친 후에야 호각 소리에 발을 맞춰 교문을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영산포 선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일본인 상점의 주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종업원들까지도 손에 일장기를 들고 선창으로 몰려갔다. 이 밖에도 동양척식회사 영산포 출장소에서 만든 증산조합, 농사개량조합, 산업개량조합의 조합원들, 헌병, 순사들이 모두 선창으로 나갔다. 나주에 있는 경찰서와 헌병분대, 그리고 금융조합, 우편소, 군청 직원들까지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다.
장계동 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선창에서 동척 출장소로 휘어드는 길가에 서 있었다. 학생들은 길 양편으로 줄을 지어 서 있다가 일본인 이주민들이 그곳을 지날 때 일장기를 흔들며 반자이를 외치게 되어 있다. 선창에는 나주에서 온 군수며 경찰서장, 금융조합장, 우편소장, 동척 출장소장 등 기관장들이 한 줄로 늘어섰고 그 뒤로 일본인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계동 선생이 학생들과 함께 줄을 지어 서 있는 삼거리에서는 영산강이 보이지 않았으며 동척 출장소 건물과 그 건물 귀퉁이의 초소만이 눈에 들어왔다. 반 시간이 넘었는데 왜 여태 배가 도착하지 않는가요? 장계동 선생이 이상수 선생 옆으로 다가가서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물었다. 영포항 도착 시간은 정확치가 않답니다. 어쩔 때는 2시간씩이나 연착하는 경우가 있는걸요. 오늘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틀린 게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배가 도착할 때까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서서 기다려야만 합니까? 별 수 있나요? 우리 세상이 아닌데. 이상수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었다. 그때 창량리 모퉁이에 영포환이 모습을 나타내며 다급하게 백고동 소리를 울려댔다. 그러자 나주에서 온 농악대가 농악을 치면서 백고동 소리에 답하였다. 한동안 징이며 꽹가리, 북장구가 한데 어우러졌다. 잠시 후 영포환이 선창에 닿자 농악대가 다시 한바탕 얼클어졌고 배에서 일본 이주민들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선창에 모여있던 환영객들이 일장기를 높이 흔들어대며 덴노 헤이까 반자이와 다이니폰 반자이를 외쳐댔다. 장계동 선생도 학생들 틈에 끼어 반자이를 울부짖듯 외쳐댔다. 영산포안에서 내린 일본 이주민들은 얼핏 보아도 150명 남짓 되는 듯 하였다. 남자들은 색깔이 울긋불긋한 하오리를 입고 외나막신이나 조리를 신었으며 기름을 뒤바란 검은 머리가 봄날 햇살에 유난히 검어 보였다. 여자들은 기모노에 걷어올려 말아올린 머리에 흰색이나 남색 바탕에 여러 가지 물무늬 양산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쪼작걸음으로 배에서 내려왔다. 거의 젊은 부부들이었으며 덜어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환영 나온 사람들이 일장기를 흔들고 농악을 울리며 반자이를 외쳐대자 저마다 손을 흔들어 보이며 담례를 하였다. 일본 이주민들은 배에서 내려와서 환영 나온 일본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환영식이 열릴 동척 출장소로 줄지어 움직였다. 그들이 선창거리 모퉁이를 돌아 동척 출장소 쪽으로 휘어들 때 환영 나온 영산포 심상소학교의 100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일장기를 흔들며 반자이를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인 이주민들은 이들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반자의 외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담례조차 없이 휘즈근하고 초라한 옷차림을 건뜻 훑어보며 지나쳤을 뿐이다. 환영식이 열리는 동척 출장소에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중에서 증산조합, 농사개량조합, 산업개량조합 등의 간부들만이 참석하게 되었다. 장계동 선생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면서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일장기를 흔들어대며 반자이를 외쳐댔다.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장계동 선생은 학생들이 일장기를 흔들어대고 반자이를 외쳐대는 소리가 싫어서 나란히 걷고 있던 이상수 선생에게 말하였다. 내버려 두시오, 장 선생님. 이상수 선생은 고개까지 흔들어대며 장계동 선생을 말렸다. 장계동 선생은 이상수 선생의 말대로 학생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날은 일본인 선생들이 모두 이주민들 환영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전 수업만으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면서까지 일장기를 흔들어댔다. 교무실 창밖으로 일장기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장계동 선생은 씁쓸하게 웃었다. 학생들을 일찍 돌려보낸 조선인 선생들은 환영식에 참석한 일본인 동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계동 선생은 도시락을 먹고 나서 운동장 모퉁이 구부러진 소나무 그늘 밑에 홀로 앉아 새끼네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금 전 선창거리에서 얼핏 마주쳤을 때 그에게 비아냥거리듯 퉁겨대던 동척출장소 직원 양만석의 말을 떠올렸다. 양만석은 일본인들 틈에 끼어 있다가 장계동을 발견하고는 살개 웃음 같은 미소를 흘리며 다가오더니 참, 장 선생이 새끼네 사는 장흥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장흥보 그 사람 우리 집 종이었다는 거는 내가 얘기했던가요? 그리고 장흥보의 처 역시 우리 집 비녀였지요. 장 선생은 그러니까 장흥보와 쌀분이라는 옛날 우리 집 비녀 사이에서 태어난 게요? 그렇다면은 왜 장 선생이 그동안 새끼네에서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았소?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던디 옛날 우리 집에 우리 부친한테 씨바지 여자가 있었다고 하십디다. 그리고 그 씨바지와 장서방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 태어났다고 하시던디 말이오. 혹시 장 선생이 하고는 말끝을 흘리며 장계동의 말은 들어보려고도 않고 돌아서 버렸다. 장계동은 양만석의 그 말을 여러 차례 곱씹어 생각해 보았다. 양만석이가 말한 그 씨바지 여자가 혹시 그의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일말의 의아심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바스락거리면서 가슴이 덜컹거렸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노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만석의 애매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신의 어머니가 혹시 그 씨바지 여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그의 마음에 걸렸다. 장계동은 자신이 아버지가 노비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의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같은 천출이라는 것을 짐작한 바 있었으나 양반네 씨바지였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계에 대해서는 장계동에게 자생하게 말해 주었으나 어머니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장계동이가 막연하게 짐작한 것은 필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노비 출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정도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고향에서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가 어머니의 내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란 철이 들어 어머니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아온 것을 넘지 못하였다. 장계동은 갑자기 머리를 거칠게 흔들었다.
양만석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지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노비의 핏줄인데 씨바지 자식이면 어떻고 노비의 자식이면 어떻다는 말인가. 다만 장계동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할 뿐인 것이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신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는 오히려 비록 노비 출신이기는 해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지 몰랐다. 장계동은 양만석의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때 동척 출장소 쪽에서 수십 대의 소달구지가 학교 앞으로 굴러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소달구지마다 이삿짐 나부랭이들을 가득 싣고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울긋불긋 빛깔이 요란한 옷을 입은 일본 이주민들이 줄을 지어 따랐다. 환영식이 끝난 게로군요. 어느 사이엔가 이상수 선생이 장계동 옆에 다가와서 소달구지 대열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요? 뭐 저마다 살집으로 가는 게지요. 장계동이 묻고 이상수 선생이 푸념처럼 대답하였다. 살집이라뇨? 장계동 선생이 달구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동척에서 이미 저들이 살집을 지어놨답니다. 우리 마을에도 벌써 붉은 양철집을 지어놓고 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어디 집뿐이겠소. 일본 이민 한 가구당 최하 30마지기에서부터 80마지기까지 농토를 자작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디다. 결국은 동척이 조선 사람들 농토 빼앗아다가 일본 이주민들한테 주는 게지요. 아마 오늘은 겨우 51가구만 왔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일본 이주민들이 영산포로 몰려올 거로구만요. 동척이 조선 사람들한테 빼앗아 놓은 농토야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꾸자꾸 들어오게 될 거요. 그렇지만 그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지요. 무슨 힘이 있다고 막아내겠소? 이미 이 나라 땅이 일본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무슨 수로 막아내겠소? 일본이야 꽉 먹고 알 먹고 잘 되었지요. 일본인들 조선으로 보내면은 일본 안에 있는 가난한 농민들을 줄일 수 있고 또 조선을 통치하기도 좋고 조선에서 소출된 곡식들을 제 나라로 가져가기도 좋고 참말로 2중 3중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게지요. 이상수 선생이 학교 앞을 지나가는 소달구지와 일본 이주민들을 보며 한숨을 섞어 말했다. 일본이 2중 3중 이익을 보게 되면은 조선 사람들은 그 반대로 2중 3중으로 더 어려워지게 생겼구만요. 장계동은 그러면서 간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장계동에게 새끼네 사람들이 종에서 풀려난 후 털을 잡고 농토를 일구었었던 때의 이야기를 밭은 기침 쏟아가며 처저히 말하였다. 그리고 그 땅이 궁토로 들어가 버린 경위도 이야기하였다. 이상수 선생한테 들었던 것과 그 내용이 같았다.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 땅은 바로 새끼네 사람들의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게요. 그러니 그 땅을 외놈들한테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나 왜 한 가지가 아니겠냐. 고 하던 것이었다. 간밤에 아버지로부터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장계동은 땅을 빼앗아간 동척과 목숨과도 같은 그 땅을 되찾으려는 아버지 사이에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에 휘말리면서 불현듯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장계동 자신과 동척의 양만석이라는 사람 사이에도 필시 몇 번쯤 얼굴 붉히면서 맞서게 될 일이 생기리라는 것도 예감할 수가 있었다. 종당에는 아버지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새끼네를 떠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이미 새끼네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를 떠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장계동은 학교에서 퇴근하여 새끼네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양만석과 마주치고 말았다. 그날은 일본인 이주민 환영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느 날보다 2시간쯤 먼저 퇴근을 하여 서둘러 새끼네로 돌아가고 있는데 새끼네 앞 물목굽이 모퉁이 들에서 잡박 양만석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양만석은 일본 헌병들과 함께 동척 출장소에서 임시로 채용한 불량배들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동척이 경선궁으로부터 사들인 땅에 동양척식 회사 소유라는 나무 편말을 받고 있었다. 양만석은 동양척식 회사 소유라고 쓴 나무 편말을 달구지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불량배들을 시켜 논에 세우다가 장계동과 마주치자 먼저 아는 체를 해왔다. 장 선생, 집에 가시오? 듣자 하니 집을 새로 지으신다고요? 양만석은 손에 토지대장을 들고 편말 박는 일을 주의하다 말고 장계동을 발견하자 일부러 물뚝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장계동은 그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외면을 하고 지나치려고 하였다. 내일 오전쯤에는 새끼네 사람들이 허가도 없이 갈밭을 일구어 만든 논에도 팻말을 세우게 될 테니까 미리 장 선생 부친한테 알리시오. 양만석이 다시 큰 소리로 말해서야 장계동은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양만석을 찔러 보았다. 그동안 우리 모친의 당부 때문에 여러 차례 편의를 봐주었지만서도 요번에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게 되었소. 여기 이 토지 문건에 새끼네의 모든 땅과 집터와 맷자리까지도 우리 회사의 소유라고 되어 있으니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지 않겠소? 양만석은 동척을 우리 회사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양만석의 얼굴에 침을 칵 뱉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럼 장 선생 부친께 그리 전하시오. 그러고 참 이번에는 제발 우리 모친을 찾아가서 매달리지 말라고 하시오. 웅부가 우리 모친한테 매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 말이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장 선생한테 말해줄 것이 있는데 시방 장 선생이 집을 짓고 있는 저 집터도 우리 회사 소유라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할게요. 남의 땅에 집을 지었다가 집터를 내놓으라고 한다 치면 어렵게 지은 집 뜯어 옮기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 회사 허락을 얻은 연후에 집을 짓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다오. 허락을 얻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회사로 나를 찾으시오. 그러면 내가 도와드리지. 그 정도라면 내 힘으로 도와줄 수가 있소. 옛날 상전으로서 그만한 도움은 줄 수가 있지. 양만석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 말을 퉁겨대고 나서 일부러 큰 소리로 논에 편말 박는 일을 닥달하였다. 장계동은 양만석이가 몸을 돌려 세워 논둑을 타고 편말을 박은 논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서 있다가 새끼네 그의 집터에서 목수들이 자귀질하는 소리에 얼핏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큰 바위를 목도질하는 사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